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호라비 복만이는 소문난 미남이었다. 어느 날 복만이는 자신의 고민을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박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어르신,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착실한 녀석이 죄를 짓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외로움에 눈이 먼 나머지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에 순자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어물 장수 강세 부인 말입니다. 아, 나도 알지? 그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 아낙네가 아닌가?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방이 아주 대단한 폭군이라 계집질에 걸핏하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데. 맞습니다, 어르신. 그 순자댁이 어느 날 서방의 술주정에 못 이겨 제 집에 와서는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했으니 참 잘한 일이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길, 우리 집 사내가 또 날 때렸다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신과 바람이라도 피워야겠어. 당신도 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자, 어서 맘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그 여인의 아픔을 몸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서로 동의했다면야 괜찮다.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시작은 선의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또 말해보거라. 그 순자댁 서방이 얼마 전에 관아에 끌려가서 한 달째 옥살이 중인데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아예 살림을 차려놓고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6, 7번씩 달려드니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잠시 고민하던 박노인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르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가서 며칠만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를 놓친 머슴 달봉이는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꼬마 녀석이 막대기로 뱀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달봉이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야, 이 녀석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무릇 생명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란다. 그런 못된 짓은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이에 아이는 달봉이를 노려보며 말하길, 뭐라는 거야, 꼰대. 그렇게 말이 많으니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지. 그렇게 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저저 싸가지 없는 거 보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나 때는 어른한테 말대꾸 하다간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게 혼났는데 말이지. 그렇게 뱀과 마주한 달봉이가 뱀에게, 이놈아,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거라. 그러니 내 보금자리인 산에 올라가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뱀이 갑자기 쏜살같이 달봉이의 거시기를 물어버리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에 고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달봉은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뱀놈의 자식이. 내 앞으로 하루 3끼를 뱀탕만 먹고 소주도 뱀 소주만 먹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도중 어떤 처녀가 달봉이 앞에 서게 되는데, 이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의녀인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오. 남사스러워 말하기 어렵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뱀에게 거시기를 물렸소이다. 어머, 그럼 빨리 독을 빼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어서 바지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다른 사내가 나타나 말했다. 멈추거라. 경험이 부족한 네가 독을 빼내다 오히려 독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비키거라.
이보게 아무 걱정 마시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의원 하준이라네. 그렇게 달봉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국에서 알아주는 땅꾼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고 10년째 호라비로 지내다가 다시 새 장가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어떤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과부인지는 알고 재혼한 것이긴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주름이 심한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올해 몇 살이요? 내 36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더 들은 것 같구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46입니다.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러면 어찌 36살이라고 했소? 그리고 방금 46이라고 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아무래도 더 들어 보이니 진짜 나이를 말해보구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다시 말했다. 사실은 54입니다. 속여서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이든 뭐든 다 잘합니다.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따르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54살이면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나이가 그것보다 더 들은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실토하지 않았다. 신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궁리 끝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가 묻자 신랑이 말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독의 뚜껑을 단단히 덮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쥐들이 고추장을 물어가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내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쥐가 고추장 물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30이 훨씬 넘은 노총각 덕출이는 저작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는 순심이를 좋아했다.
덕출이는 열심히 떡을 팔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 순심이의 미모와 생활력에 반해버렸는데 떡 사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떡 사세요. 떡 2개 사면 3개 드려요. 그거 참 곱네 고와. 저 여인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데 쑥 맥인 덕출이는 어떻게 하면 순심이를 꼬실까 고민하다 친구 삼수에게 물어봤는데 거 요즘 여인들은 막 들이대는 거 싫어하니까 내 말 잘 듣고 따라해봐.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서 떡을 사. 그리고 돈을 내고는 떡은 받지 말고 얼른 자리를 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인네가 틀림없이 너란 놈이 궁금해질 거야. 그러다 너한테 말을 걸면 그때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열린 거지. 그때 바로 들이대면 무조건 된다네. 삼수의 조언을 들은 덕출은 순심에게 다가가는데 내 떡 좀 사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개 일전이고 3개는 이전이요. 자, 여기 일전이요. 감사하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덕출은 자리를 황급히 뜨는데 이보시오. 여기 떡 가져가시오. 뭐야? 떡을 왜 안 가져가지? 순심이는 황당해했다. 그 후 이틀마다 덕출은 순심이를 찾아가 떡을 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멈추지 않고 그녀를 찾아가 떡값을 주고 그냥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떡 사러 왔소. 여기 일전이요. 그리고 막 돌아서려는데 이보시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드디어 입질이 오는구나. 왜 그러시오? 대체 떡을 왜 안 가져가는 것이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대가 어렵게 떡을 팔며 자식을 키운다길래 내 돕고 싶어 그랬소이다. 아, 그랬던 것이오. 정말 고맙소이다. 근데 할 말이란 게 그것뿐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소. 그게 말이오. 미안한데 떡값이 올랐어. 다음부터는 떡 하나에 이전 주시오. 이에 화가 난 덕출이가 아니 뭐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오겠소. 내가 여기서 산 떡이 소 한 마리 값은 되는데 사실 난 이 떡 말고 다른 떡을 더 좋아한단 말이오. 이제 옆 동네 춘자네 떡집에 가서 도와줘야겠소. 하니 당황한 순심이가 알겠소.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왜 인제 말하는 것이오. 대신 내 다른 떡을 서비스로 드릴 테니 오늘 밤 물레방아로 오시오. 그렇게 덕출이는 떡 500개를 사고 나서 겨우 다른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사는 팔복이는 주막을 하는 과부 춘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언제나 한번 꼬셔볼까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팔복이는 주막에서 국밥에 막걸리 한 잔 걸치는데 이봐 춘자, 오늘 끝나고 나랑 막걸리 한 잔 어때? 뭐요?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으시오. 이제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가 아니오. 역시 날 걱정해 주는 건 춘자 자네밖에 없다니깐. 인정 많고 속 깊은 춘자 자네는 완전 내 이상형이라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못 맞추면 나랑 한 잔 어때? 그래. 마침 손님도 얼마 없고 심심한데 한번 내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종종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바깥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우물 밖으로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 1마리가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러는 거야.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런데 그놈이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야. 아니, 저걸 개구리 놈이구만. 완전 먹고 튀었네. 튀었어. 해서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또 다시 몸을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놈들이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암컷 개구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아니, 어떻게 했는데? 이에 팔보기가 웃으며 그건 말이지.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하니 춘자가 아, 됐어. 이제 생각났어.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요. 하며 춘자가 가려고 하자 팔보기가 말을 거는데 아니 사실은 나도 결론은 모르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진짜 알고 있어. 그럼 내 그 이야기 12번도 더 들었어. 그래 그럼 암컷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어? 그건 말이여. 국밥 한 그릇 더 시키면 가르쳐 주겠어. 그렇게 팔보기는 그날 국밥 12그릇을 먹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들이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비가 멍하니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마침 스님 두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스님들에게 물었다. 스님들, 혹시 글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저와 같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지요. 하자 스님이 소승들은 배운 것이 없어 능하게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구절을 읊어볼 테니 스님들이 그 다음 구를 지어보시지요. 선비가 먼저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바라보며 저편 시냇가에 홍합과 조개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으니 하고 시를 읊고는 스님에게 다음 시구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선비님의 시는 고기 종류인 까닭에 저희는 산에 사는 산승이오니 고기 종류로는 답을 못하고
채소 반찬으로 대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비가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한 스님이 시를 읊는데 여인들을 구경하던 말 위에 선비 바지 속에서 송이버섯이 벌떡 일어서 꿈틀거리는도다. 하고 대답하니 이는 선비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허벅지를 바라보며 음심을 품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이어서 대꾸를 하였다. 그런데 말 옆에 있는 송이버섯들은 아무리 벌떡 일어서도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한스럽구나. 라고 하며 속세를 떠난 스님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첩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삼세판이 정석아니요.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 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촌부부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남산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오르면서 발글에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우리 오랜만에 산에서 한번 어떻소? 어머머, 세상에.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부부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숲속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가와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남산 중지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남산의 산림을 관리하는 금송군이오. 이런 풍기를 어지럽히는 일을 내 직접 목도하고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으니 마땅히 잡아가야겠소. 이에 남편이 낯을 붉히면서 금송군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다. 제발 우리가 하였던 일을 떠들어대지 말아주시오. 우리가 법도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노영이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시오. 하고 간절히 빌며 주머니를 풀고 몇 푼을 내주며 말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술값으로 하고 용서하시오. 나중에 마땅히 더 후하게 대접하리이다. 아니, 내가 형씨의 집이 어딘지 알고 그런단 말이오? 하고 케어물어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니 금송군은 웃으면서 가버렸다. 며칠 뒤 금송군이 그 집으로 찾아가니 과연 촌사람이 곧 돈을 내어주어 그것을 받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서너 차례나 되자 옆집에 사는 노인이 알게 되어 무슨 연유인지 까닭을 묻자 그 사람은 노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무 날 남산에 갔다가 이러이러하였더니 금송군이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돈을 주고 있소이다. 이 말을 들은 옆집 노인이 웃으면서 허허, 내 이런 순진한 사람을 보았나? 그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오. 남산뿐만 아니라 비록 대궐 안에서 한다 하여도 누가 말리겠소? 길 한복판도 아니고 그저 숲속에서 부부가 잠깐 재미 좀 보았기로써니 벌을 받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자네가 순진하여 당한 것일세. 후일에 또 오면 꾸짖어 보내시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 후에 금송군이 또 찾아오자 화가 난 촌사람이 이보시오. 내가 숲속에서 누구와 무슨 짓을 하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계속 돈을 뜯어가는 것이오? 그 짓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오? 그러자 그 말에 놀란 금송군이 둘러대며 말하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거기는 내가 예전부터 맡아놓은 장소라 특별히 자리값을 받은 것이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가까이 할 때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발치해서 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주무세요.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잠자리 행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배 위에서 상하 운동을 심하게 하니 자연히 이불이 흔들리고 말려 올라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간밤에 잠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다. 응, 그러니까 말이지. 그것은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 것이었다. 아빠, 그러면 그 새는 어떤 때에 울어? 왜 매번 밤중에만 우는 거야? 당황한 아버지가 또 말하길.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온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단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가 울 때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어린 아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니 아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그놈이 또 울면 새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루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볼세, 업보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덱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라 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무명을 자고 남편은 그것을 장해 나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주정뱅이여서 무명 판돈이 나만 할 리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못 살아. 이 인간 또 빈손으로 왔네. 술에 취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향해 아내는 진저리를 쳤다.
이튿날 아내는 또 한 필의 무명을 차서 남편에게 주며 하소연했다. 오늘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죄다 술을 마셔버리면 대체 뭘로 살란 말이오? 알았어. 알았다고. 대답을 마친 사내는 무명을 들고 시장으로 가 곧 제값을 받아 잘 팔았다. 하지만 단골 주막을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편은 곧장 주막으로 직행하여 외상으로 술을 진탕 마셨다. 그런 다음 무명 판돈을 허리에 차고 자기의 거시기를 끈으로 묶어 뒤쪽으로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걸음걸이가 엉망인 남편을 아내가 가만둘 리 없었다. 아이코, 저 인간 또 퍼마셨구나. 내가 못 살아. 내 그렇게 다짐을 두었건만 또 무명 판돈으로 술을 마셔? 아내의 바가지가 극에 달할 즈음 남편은 허리에 찬 돈꾸러미를 내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술을 누가 먹었다고 이 소라뇨? 무명 판도는 여기다 있는데. 아내가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럼 술은 무슨 돈으로 마셨어? 남편이 말했다. 임자도 알지만 술이 계집보다 좋은 내가 주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네 등살에 무명 판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요? 자네가 밤마다 찾는 내 거시기를 떼어서 둔양에 전당 잡혀놓고 마셨소. 그 말에 아내의 안색이 파랗게 변하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여? 거시기를 빼서 전당 잡히다니,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의 말이 의심쩍은 아내가 남편의 중심부를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빨리 가서 찾아오지 못하겠소. 하며 5냥을 내놓았다. 둔양이면 되는데 5냥씩이나? 남편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톡 쏘며 말했다. 혹시 전당포에 더 큰 것이 있거든 그걸로 찾아오세요.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3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랜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소.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필이여? 밤에 필이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왜 갖다기 햇바다익 빠빠넥 찍는 걱직?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늦게 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머리도 좀 모자라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여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노파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참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야,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 애미한테 속히 이야기해 보려무나. 노파는 딸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 다가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콸콸콸콸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지. 그러자 노파는 갑자기 놀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소리를 높여 딸을 꾸짖는 것이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남자와 어미 몰래 함께 밤을 보낸 것이냐? 이 어미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에 딸은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면서 어머머,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같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정말 용하십니다. 용해. 하며 이어 말하길. 사실은 제가 옆집 칠복이랑 사랑에 빠져 속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칠복이랑 밤을 보냈나요?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간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처를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소.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날이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모두 잃고 둘이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 자매는 형편이 딱해 시집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모두 나이 20이 넘어 혼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는 남녀의 잠자리 즐거움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나 또한 그 일을 궁금히 여기는 중이요. 아, 맞다. 우리 친구 춘자가 혼인에 살고 있으니까 잠자리에 대해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둘은 춘자를 불러 잠자리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에 춘자가 말하기를. 아, 그러니까 남자의 두 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 그 모습은 송이와 비슷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러다 뼈처럼 딱딱해지지.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뼈마디가 막 사르르 녹고 사지가 탁 풀리면서 아주 골로 가는구나 하고 황홀해져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나는 밤마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재미로 살아. 그렇지 않았으면 고된 일에 벌써 저 세상 갔을 것이야. 이야기를 들은 자매는 침을 삼키며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질어질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멍청하고 어리숙한 사내를 하나 꼬셔 겪어보는 게 어떻겠니?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머슴 칠봉이가 좋은 계획을 떠올리는데 다음날 칠봉이는 바보 멍청이 행세를 하며 그녀들 앞에 서는데 아오 어버버버. 어머, 저자가 딱 우리가 찾는 사네요. 그래, 어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렇게 둘은 칠봉이를 집으로 데려가 배불리 밥을 먹이고 방 안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뭐야? 별거 아닌데 그냥 물렁물렁 살덩인데. 그러게 별거 아니구만. 뭐 역시 소문은 소문이야. 잠깐 뭐야? 아니네.
이거 진짜 뼈네 뼈. 그거 참 신기하구만. 이 물건이 맛이 그렇게 좋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한참을 진도가 안 나가자 참다 못한 칠봉이가 거참, 동생은 거기 앉아 있고 언니가 먼저 여기 누우소. 거 참으로 답답하네. 답답해.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더라니까. 그렇게 자매는 칠봉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소원대로 칠봉이와 차례대로 일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자매들은 그 일이 너무 오묘하고 재미있어 몇 달을 밤낮으로 원없이 그 일만 했고 그 후 칠봉이는 며칠간 알아눕더니 결국 바보멍청이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노파가 귀엽게 기른 외동딸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 밤 노파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 서서 얘기를 엿들으며 방 안의 거동을 살피게 되었다. 얘가 첫날 밤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앤데 걱정이 되는구나. 여보 마누라, 밤에 보니 참 곱네 고아.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걱정과 달리 딸은 신랑의 조종에 잘 따르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황홀하고 신비한 감동에 젖어 가벼운 신음소리도 내며 신랑의 박자에 호응했다. 한참 그러다 딸이 신랑의 귀에 대고 말하길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강남탄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보, 강남이 얼마나 먼데 강남까지 쉬지 않고 가려면 배가 고파 어쩌려고. 한 번에 그 먼 강남까지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딸은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배고픈 것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뒤따라오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 저런 썩을 년을 봤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파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 이상히 여겨 엄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이나 먹어? 평소에 한 그릇도 다 못 먹으면서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노파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길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을 광주리에 이고 뒤따라가려면 힘이 붙여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거란다. 그 말에 놀란 딸이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우리 먹을 게 없잖아.